네, 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음,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두 걸음 남았습니다. 다 마무리를 못한 학생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예, 마지막 한 문장 총소리가 울렸단가? 예, 무슨 총소리인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음,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그 성취감이랄까, 이 환희는 대단할 겁니다. 음, 지금까지 많은 예,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출석 부르죠? 정다산, 민동후. 잘 따라오고 있죠? 박서영, 서영 씨가 조금 늦는다고? 음, 음. 서하진, 송하현, 이담해, 담해 씨 다 왔습니다. 주호영, 우리 호영이는 어떤가? 강혜린, 음, 김하은, 고은서, 음, 김성우, 우리 성우 씨도 조금 더 힘내세요. 구한울, 유경민, 최동명, 최경민, 김세빈, 음, 정원석, 김진현, 우리 진현 씨는 어떤가? 이성우, 네, 가장 최근에 댓글을 단 학생이 이성은이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기말고사하고 겹쳐서 막판 스포트가 좀 힘이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만 더 기운을 내고 함께 결승선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산도 21장, 22장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할 그 21장, 22장, 특히 22장 부분은 문난설, 이방근, 나영호 사이의 사랑과 질투 얘기여서 어렵지 않게 읽힙니다. 이방근이 문난설에게 깊이 빠져드는 장면은 25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다음 강의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쭉 얘기를 해왔었고 이제 서서히 좁혀가는 중입니다. 우리 볼레로 기억납니까? 라벨의 볼레로 음악 들은 적이 있죠? 볼레로적인 이 방법을 원형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태백산맥이라는 태백산맥이 아니죠. 화산도라는 소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모티프 주제를 던져놓고 그게 꿈의 형식이든 아니면은 어떤 잠깐 동안 스친 인상이든 어떤 대화의 한 토막이든 계속 음미하면서 변주해 나아가죠. 화산도라는 이 볼레로라는 형식을 띈 작품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귀결되는지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부분이 많아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21장, 22장 오늘은 조금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20,
1장 22장은 48년 9월 20일, 26일, 그리고 제주고요. 10월 3일에서 10일 서울입니다. 제가 일주일 간격을 두고 제주에서의 이야기와 서울에서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문난설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죠. 제주와 서울에 있는. 그 전에는 숙부, 건수가 있는 집, 유원이었다면 이제 문난설로 막바지 마지막 부분에는 그 연결고리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21장은 제주 성리 이곳저곳이고요. 이방근, 이태수, 이유원, 양준호, 남승지, 고깃집 송씨, 그 유달년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 유달년은 일본행과 관련지어서 계속 의심을 해왔죠. 정세용과 이 유달현의 이 관계 그리고 음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4장 에서는 그 한일호 맞죠? 24장에서는 그 한일호에서 유달현을 심판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 화산도라는 소설은 이야기성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뭐 구체적인 전투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4.3과 관련된 뭐랄까 숨가쁜 그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4.3이라는 그 사태를 하나 두고 이때 사태라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광주 사태가 아니에요. 하나의 그 문제적 상황입니다. 그 4.3이라는 문제적 상황을 두고 여러 인물들이 자신들의 그 생각들을 펼쳐놓는 것이죠. 특히 이방근을 중심으로 해서 남승지 그리고 유달령이 그렇고 그 주변에 이제 양준호나 강몽구나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태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4.3을 어떻게 4.3이라는 이 문제적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이 논쟁을 펼쳐나가면서 그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 그 역사에 기록될지 안 될지는 당대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 현장에서 그 문제적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상황을 문제적이라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4.3의 현장에서 이 4.3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른바 이 사고의 전쟁이랄까요?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들을 펼쳐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이나 다른 역사 소설들처럼 토지도 마찬가지죠. 이야기가 풍부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대단히 단출합니다. 장소만 옮기죠. 이방근의 서재와 방에서, 뭐 응접실에서, 양준호의 하숙집에서, 그죠? 때로는 뭐 명선관에서, 때로는 서울의 이 찻집에서, 뭐 음식점에서, 그죠? 또 지하바에서, 또 어디야? 숙부 이건수의 집에서 그런 이 장만 바꿀 뿐입니다. 어떤 대화의 장만 바꿀 뿐 이야기들이 뭐 풍요롭게 풍성하게 펼쳐지질 않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없진 않죠. 이방근과 문난설이 데이트하는 코스들 우리 봤었죠. 이 동화백화점에서 쭉 걸어가는 장면들, 명동으로 가는 장면들, 그리고 25장인가요? 25장에서는 이 찻집 림프에서 종로 뒷골목 순대집 쭉 가는 장면들이 있죠. 뭐 쏠쏠한 재미들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산도란 작품은 인물들의 이 뭐랄까요? 사유의 이 부딪힘을 보여주는 게 핵심적인 이 서사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로 옮겨가느냐 문제. 어디로 옮겨서 어떤 얘기를 나누냐는 것이죠. 혁명에 대해서, 친일 문제에 대해서, 그죠? 또 결혼 문제에 대해서, 가족제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쟁들을 펼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가면서 말이죠. 됐죠? 주요 에피소드랄까 테마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방근이 하숙집으로 이사를 하죠. 현기림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현기림네 집에는 그 안주인이 있고요. 현기림네 가족사도 흥미롭죠. 아들과 딸인가요? 딸은 지금 오사카에 있습니다. 현기림의 아내의 외가 쪽 친척, 아내 쪽 친척인 신영옥이 있었죠. 신영옥을 이제 일본으로 탈출시키는 그 과정에 이방근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우리 발표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오핀을 매개로 해서 오핀이 아니죠. 이 머리핀이라는 소품을 매개로 해서 이방근과 신영옥의 썸씽이 택시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방근 참 바람둥이에요. 그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제 다음 강의쯤에는 드러날 것 같습니다. 남승지가 성내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뒷문 얘기 계속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유언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언과의 만남을 이방근이 격렬하게 질투하죠. 뚝이 무너진다는 이태수의 꿈, 지난 강의 때 얘기했었습니다. 계속 그 꿈의 모티프가 딱 던져지면은 꿈이 계속 반복, 이방근의 이 머릿속에서 계속 변주되면서 다시 환기되죠. 이태수의 꿈, 뚝이 무너진다. 뒷문을 통해서 이방근의 집, 이태수의 저택이 무너지는 것. 이태수, 이방근 이 가족 또는 가문이 무너지는 그 환상에 시달리죠. 유달년의 일본행에 대한 의심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유달년이 조직책으로 있을 때, 지금 유성원이 조직책이죠. 조직책으로 있을 때 조직원들의 명부를 넘겼다라는 의심을 지우지 않습니다. 정세용과 유달년의 관계를 파헤치라고 이방근이 파견한 이 감시원이 바로 박삼봉이었다는 것도 기억나죠? 이제 우리는 화산도 두고 뭐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밤새 이방근의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부엌키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유달년은 도대체 배반을 하긴 한 걸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안주 삼아 밤을 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 안주로는 이방근이 먹었던 음식들 뭐 한두 가지가 겹치면 좋겠죠. 그리고 술도 가능하면 이방근이 먹었던 걸로 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2장은 서울입니다. 10월로 넘어가죠. 10월 3일에서 10일. 10월 달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울이고 동대문 여관에서 이방근과 문난살이 사랑을 나눕니다. 또 지하바에서 이제 또 이방근 문난살 나영호가 만나죠. 불꽃 튀는 질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서대문의 명성아파트, 충정로에 있는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방근, 나영호, 문난살의 사랑 싸움이랄까요? 질투랄까요? 이 나영호와 문난살의 관계는 25장쯤에 가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후다닥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 책 전체가 잘 읽히지 않는데 이방근의 심리를 내밀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좀 더딘 편이죠. 속도가. 근데 22장
중후반부는 비교적 쉽게 넘어갑니다. 이방근, 이유원, 문난설, 나영호, 이건수, 하동명 등등이 등장합니다. 이방근과 문난설과 나영호의 사랑과 질투가 핵심이고요. 방근과 이유원의 파담 전략이 구체화하죠. 혼담을 깨겠다는 전략의 핵심이 뭡니까? 전략을 구체화하는 그 전술이 뭐예요? 종로 유치장에서 11일 동안 살았다는 것이지. 그걸 최용화에게 알리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되죠. 빨갱이와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그 얘기는 다음 강의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인가요? 좀 이따 보기로 하죠. 됐죠? 한일호 매수계획. 이 한일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봐야 되는데, 이건 23장인가요? 24장인가요? 양준호의 입산이 구체화하자 게릴라 구출 계획을 세우지. 이방근이 이 구출 계획과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쯤 되는 이 게릴라들,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직접 게릴라 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주 인구가 이 당시 30만쯤이었다 그러니까 500명이 이 무장 게릴라 산 부대였으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죠. 마음만 먹였으면은 이 정부군 쪽에서, 그러니까 토벌대 쪽에서 얼마든지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자꾸 키우죠. 그 제주도 사람들을 모두 빨갱이로 몰아서 빨갱이 섬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게 내부 식민지로 고착화하는 과정이었지. 이를 통해서 이승만은 반공국시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이지. 제주라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안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게릴라들을 어떻게든 이방근은 탈출시킬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를 구해야 되죠. 배를 구해서 100명씩 태울 수만 있다면 몇 척만 구하면은 일본으로 탈출시킬 수 있다라고 이방근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 구상이 처음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방근은 한일호 매수 계획을 세우죠. 한대용을 중간에 내세워서 한일호를 이방근이 매수 사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조직에, 게릴라 조직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겠죠. 물품을 보급하는 그 역할을 이 한일호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한일호라는 이 장치, 서사적 장치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달리안의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 한일호입니다. 제주 한림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배 선상에서였죠. 한일호만 가지고 얘기해도 재밌겠네요. 자, 이방근이 한대용으로부터 배를 사들임으로써 이렇게 나오죠. 한대용의 역할이 중요하죠. 한대용 앞에서 얘기했었죠. 비시급 전범 포로 감시원이었다 그랬죠. 그 배는 조직을 위한 자금을 만드는 밀무역을 하게 되고 개인의 이익은 우선시되지 않았다. 즉 혁명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방근은 자신의 힘이 닿는 범위 안에서 혁명에 봉사하는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배를 사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죠. 문제는 돈이었다. 어쨌든 깊이 생각하고 한 일이지만 조직원도 아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애초에 나는 혁명을 위해서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았다. 여기 혁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 정말 아껴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라는 말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누구누구를 일방적으로
위한다는 말은 대단히 독선적이고 오만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다, 이런 말들 믿으면 안 됩니다. 지가 좋아서 하거나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몰라도, 누군가가 우월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진술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방근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해서라거나 혁명을 위해서라거나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히 조직을 위해서라거나 당을 위해서라거나 가족을 위해서라거나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사유에 충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온갖 그 비루하고 비열하고 뭐랄까요, 앙상한 그 욕망들을 고스란히 털어놓지, 그걸 아마 소독하기 위한 방법으로 술을 마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나중에 취기의 상상력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방근이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할 이야기 거리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그 복잡다단한 정말 악취를 풍기는 마음을 좀 씻기 위한 어떤 무의식적인 이 행위가 음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자면은 자신의 그 내면 풍경을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음주, 취기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은 술 마시죠. 밤낮 새벽을 가리지 않고. 그게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작가가 술을 워낙 좋아해서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 술이 왜 이렇게 정말 그 뭐랄까요, 강박적이라 할 정도로 등장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신의 그 심리 상태나 욕망들을 가감 없이 은폐하지 않고 드러내기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취기의 상상력은 다음 강의 때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아마 다음 강의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업로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다음 주 말이나 그 다음 주 초, 여러분들이 이제 총 정리를 하고 다 읽을 때쯤, 기말고사 끝나고 다 읽을 때쯤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유튜브 영상 강의를 할 때, 화상 강의를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아니,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나는 혁명적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리라. 이런 반어들. 반혁명적이어서 혁명적이라는 반어가 이방근의 경우에는 성립하죠. 우리 오균 소령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방근은 반혁명적이지만 대단히 혁명적이야. 같은 말의 변주죠.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나는 혁명적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리라. 조직원들의 이 엄숙주의 또는 어떤 뭐랄까요, 명분을 자신이 다 감당하고 있다는 이 의무감이 좀 경직된 이 사고를 보여주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방근은 외제하는 내부처럼 보이죠. 밖에 있되 끊임없이 혁명 세력과 연대하는 자로서 혁명적 협력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명 세력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권력 투쟁이나 권력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했던 말 기억나나요? 루신의 말을 빌어서 내가
서너 차례 강조했던 것 같은데,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삶.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어디나 있을 수 있지만 그 곳에 소속되지 않는다. 좀 더 레디컬하게 얘기하자면 예속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 조직이든 아니면 이념이든 정말 그 자유로운 사람이 늘 곱씹을 만한 말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삶. 나를 이끌어주는 말 중에 한마디입니다. 느슨하게 늘 연대하되 끝없이 나라는 개인을 상실하지 말 것. 강고한 연대, 강철 같은 연대, 가끔 필요하겠죠. 근데 강철 같은 연대는 강철로 만든 칼날보다 더 예리하고 쓰라린 배반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을 들먹이거나 이 혁명 이론을 입만 벌렸다 하면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고 활자나 누구의 그 연설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해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걸 정말 소화해내서 자신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발효시켜서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건 자기 언어여야 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방근이라는 독특한 그 캐릭터를 통해서 말이죠. 자, 혁명적 협력, 나를 현실 세계로 이어주는 길, 동굴을 나와서 내가 행위와 연결되는 길, 그게 자유다. 그 소파 위에 일어나 앉았다. 소파에서 행위로, 이 소파는 사유, 관념이었죠. 소파는 뭐 움막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동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소파에서 나와서 행위로. 처음 소파에서 자신을 끌어낸 존재는 유달현이라고, 유달현 스스로 얘기도 하고, 이방근도 일정 정도 수긍을 하죠. 근데 이방근은 소파를 완전히 팽개치지는 않죠. 하숙집으로 옮기고 나서도 소파를 들여놓습니다. 그 옹색한 방 안에 마저 소파를 들여놓죠. 자신의 사고를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이 소파의 사상 얘기하면서 언급했었습니다.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소파의 상징성.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빠의 마음, 이 질투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 남승지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여동생 이유원이 입상할까봐 조마조마해 하죠. 그리고 급기야는 일본 유학을 보내는데 온 힘을 쏟죠. 채용학과 혼담을 깨버리고 일본으로 유학 보내는데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오빠로서 자신의 그 혈육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무감도 있었을 테고요. 또는 뭐 남매 관계를 넘어선 뭐랄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미묘하게 흐르는 그 사랑의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대리인 역할이라는 그 자신의 포지션이랄까 그 위상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볼까요? 오빠 이방근이 동생 이유원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걸 뿌리치고 자신의 길을 가도록 해라. 넌 태평한 듯 하면서도, 이 태평하단 말을 곳곳에 그냥 그대로 쓰는데
나는 영 마땅치가 않아요. 예. 일본에서 태평하다는 말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속편하다, 뭐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다, 뭐 여러 뉘앙스가 있는데, 물론 이 번역이 직역에 충실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예, 여러 면에서 이 번역이 조금 덜컥거릴 때가 있죠. 물론 뭐 읽는 데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매끄럽고 좋은 번역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대작을 번역한 두 사람의 수고는 뭐 아낌없이 우리가 칭찬해야죠. 자, 보겠습니다. 딴 데로 샜습니다. 넌 태평한 듯 하면서도 신경이 유난히 예민한 것도 나는 오빠는 알고 있다. 남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고 남이 슬퍼하지 않는 것에 슬퍼하며 사회 불공평, 비참, 빈부의 격차, 부의 편재, 정의롭지 못한 일을 음악도인 네가 정면으로 응시하려 하고 그것을 자신 안에 떠안는다. 그런 마음은 필요하고 또 소중한 거야. 그러나 오빠는 분명하게 지금 여기서 말하마. 예를 들어 네가 게릴라에 참가한다든가 하는 일을 찬성할 순 없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만들 거라면 아버지와도 대립하지 않았을 게다. 이런 나를 남들은 반혁명이라고 부르지만 오빠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난 내 나름의 일을 하는 거야. 이 오빠의 마음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지 여동생을 둔 원석 씨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난 여동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얘기인지는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미묘한 감정의 흐름들까지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죠? 여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남성지단 질투와 관련해서 또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용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방근이 왜 이렇게 쌍수를 두고 반대하는지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투의 마음을 그야말로 숨김없이 드러내죠. 이방근은 대단히 솔직합니다. 이방근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대단히 문제적이죠.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들을 떠올려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악령이나 도스토옙스키의 대작이죠. 악령이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죄와벌 등등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잔인한 천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영혼 또 내면을 가차없이 해부해냅니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무시무시하죠. 아버지와 이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반이라는 사람은 드미트리, 이반, 알료사 라는 세 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사생아로 태어난 스메르자코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까라마조프라는 그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 대단하죠. 특히 이반의 내면, 그 뒤틀린 내면을 드러내는 모습들은 놀랍죠. 그래서 나는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 이방근이라는 이름은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이반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끝까지 몰아쳐서 살해하게 하죠. 누구를 시켜서? 스메르자코프를 시켜서. 이 스메르자코프가 이방근의 이반의 분신이었거든.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읽은 사람 혹시 있나? 아버지가 있고요. 까라마조프라는 필기할 때 얼굴이 커지니까 무섭지. 까라마조프라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 뒤에 밑에 아들이 셋이 있어요. 드미트리,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다. 드미트리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반, 그리고
알료샤. 알료산 신성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수도원에 들어가죠. 그리고 밑에 사생아인 스메르자 코프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마음을 이 가족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대작입니다. 대작. 여기 있는 이반, 이 둘째 아들 이반이 이 작가 김석범이 이방근을 염두에 두고 이방근을 이방근이라는 인물을 구상했을 때 참조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얼핏 합니다. 뭐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읽은 학생이 있다면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함께 이 악령이라는 소설도 주목을 해야 돼요. 악령. 이 악령은 그야말로 도스토옙스키 대작 중의 대작이죠. 여기에 그 주인공 인물이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누구야? 악령의 주인공. 스타브로긴이죠. 스타브로긴. 스타브로긴 밑에 일곱 명인가 동지들이 있어요. 허무주의자부터 과격한 혁명론자, 뭐 이 기회주의자까지 쭉 있는데, 스타브로긴이라는 그 악마적 영혼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분신들이죠. 이 스타브로긴과 그 분신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 이방근은 스타브로긴과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참조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꼭 그 하는 모델처럼 흉내냈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봤듯이 남승지가 본 이 영화들, 이 제어벌이라는 그 영화 있죠? 기억나죠?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쳤겠지만은 신이 없으면 뭐죠? 허용되지 않는 것도 없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건 스메르자코프, 아니다. 저기 스메르코프가 아니고 메르멜라도프가 누구냐면은 제와벌에서 라스콜니코프의 그 연인이죠. 창녀 출신인 창녀인 소냐의 아버지입니다. 주정뱅이죠. 그 제와벌의 유명한 장면이에요. 뒷골목에서 술 먹다가 싸우고 말에 치이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메르멜라도프가 한 말이죠. 아주 유명한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툭툭 이 화산도에 등장합니다. 인용도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러시아의 작가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대개의 경우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리고 죄와발 등등을 염두에 두면은 화산도의 자아 깊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문학적 연구 또는 상호 텍스트적 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20년 전에 도스토옙스키 전집이 처음 나왔을 때 25권인가요? 열린 책들에서 나왔을 때 그걸 1년 동안 다 읽고 내가 공부하던 연구소에서 2년에 걸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 강의 노트가 있어요. 지금도 20년 전에 쓴 강의 노트가 A4 용지 300매 정도의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혹시 도스토옙스키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든 얘기를 하세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이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는 읽고 가야죠.
한국 문학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딴 데로 샜다. 자, 아무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근과 이반. 정말 갑자기 떠올랐어요. 갑자기 다시 까라마초프가 형제들 뒤져봐야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힌트 삼아 얘기해 두겠습니다. 근데 이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딴 데로 새서 한눈 파는 게 더 재밌을 때가 있죠. 수업 내용보다 농담으로 던진 말들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경우 종종 있죠. 아닌가? 진도 나가야 되나? 나 진도 나간 거 별 재미없습니다. 자, 이방근의 마음 풍경 보세요. 이건 뭐 곳곳에서 얘기하는데 이방근은 정말 자신의 그 마음의 움직임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성적인 욕망부터 시작해서 이 파괴 욕망까지 아주 다양한 자신의 그 욕망들, 정말 고상한 그 이념부터 시작해서 아주 비루하기 짝이 없는 그 이 욕망까지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그 악마적인 부분들까지 그렇죠. 유다현이가 너는 악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방근을 두고 그건 아마 이방근의 성격을 꿰뚫는 이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 악마적인 속성과 천사적인 속성을 뭐 공유할 수밖에 없죠. 그 어느 그 지점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겁니다. 아프락삭스 데미안에 나오는 그 아프락삭스가 그렇듯이 신성과 악마성을 우리는 분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구유하고 있다 그러겠죠. 구유. 함께 갖추고 있죠. 구유하다 또는 분유하다. 그 악마적 요소와 천사적 요소를 나누어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이방근은 특히 이 악마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혼돈스럽게 이것저것 마구 섞여 추악한 냄새를 풍기는 마음이라고 스스로 이 독백을 통해서 드러내죠. 썩어 문드러진 살점이 달라붙은 것 같은 그것을 절개하여 여동생이나 남승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질투의 감정들 있죠. 추악하고 비루한 것들. 자신의 이 회색의 그 생각, 사상들.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북과 게릴라의 중간에서 움직이는 자신에 대한 환멸들, 그걸 다 감당하고 있죠. 이 추악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닌가. 그는 벌떡 상반신을 일으켜 소파에 고쳐 앉았다. 그리고 빈 잔에 조금 탄내를 머금고 짙은 향을 발하는 소주를. 이 탄내란 말은 뭔가 태운 냄새란 뜻이죠. 이 소주, 여러분들이 먹는 뭐 처음처럼이나 또 뭐 있지? 참이슬 이런 건 소주가 아니에요. 원래 소주가. 이 소주는 희석식이어서 화학주입니다. 화학주. 소주는 한자를 이렇게 써요. 이 얘기 나오면 또 오래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뭐 언젠가 끝나겠지 뭐. 그치? 왜 이래? 왜? 뭘 잘못했지? 응?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근데 이 주자도 술주자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주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러나. 잠깐만 찾아볼까? 혹시나 모르겠다. 쭉.
한자 공부하세요. 한자 공부. 응? 한자 공부 안 하면은 나중에 불편한 일이 많을 거야. 한자 공부를 해야 이 중국어나 일본어 공부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내 아들 녀석이 있는데 꽤나 공부를 한다는 친구인데 흉보면 안 되나? 들을래나? 해도 너무해요. 지 이름 말고는 거의 몰라요, 한자. 참 깝깝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이리저리 막 무시를 하곤 하는데 또 무시한다고 뭐라 그래요. 안 나오는 모양이다. 이 주자를 잠깐만 찾았어요. 좀 어려운 한자인데 주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소주병 잘 보면 한자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까요 소주 이렇게 술 주자가 아니라 물론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소주라고 쓰는데 여기 불태울 소자, 불탈 소자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주는 원래 우리 안동 소주 이런 게 있잖아요. 소주는 이 쌀로 술을 빚어 발효를 시키지 누룩과 섞어서 발효시키면은 우리가 아는 막걸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걸 증류를 해요. 증류를 그냥 증류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증류를 합니다. 얼마나 맑은 술이 나오겠는가. 이 세 번 증류한 술을 이 소주라고 해요. 이렇게 불에 태운 것이지. 얘는 대단히 독합니다. 60도, 70도가 넘어요. 처음 발효되는 것은. 중국 술은 까오량, 고량주라고 하는 중국 술은 이 수수로 만든 그 술을 증류하는 것이지. 증류죠, 증류주. 증류주는 독합니다. 꼬냑은 포도주는 포도를 발효시키잖아. 당이 분해하면서 발효하면서 생기는 포도주가 이게 와인이에요. 이 와인을 증류한 게 꼬냑입니다. 됐죠? 그리고 보리로 빚은 술이 뭐야? 맥주지. 이 맥주는 발효주죠. 이 발효주를 증류한 게 위스키예요, 위스키. 그 스카치 위스키, 뭐 이런 게 있죠. 위스키는 일본 위스키도 아주 맛있죠. 그리고 이 럼은 사탕수수 중에서도 사탕을 다 정제하기 위해서 다 추출하고 난 다음에 이 남은 걸 발효시켜서 만든 그 술을 증류한 게 럼입니다. 싸구려 술로 알려져 있죠. 럼은 이 소주는 그러니까 스카치나 꼬냑이나 이 럼 계열의 증류주입니다. 술은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뉘는데 이 증류주는 불을 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걸리를 불을 떼서 이 방울방울 증기를 받아서 술을 만들죠. 이 진도 홍주 같은 증류주죠. 이 소주의 일종인데 거기에 작약과 같은 약초를 넣어서 빨간 색깔을 나게 하는 거죠. 술 강의하다 보면 또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만 하죠. 소주니까 여기 태울 소자예요. 태울 소자, 증류주라는 뜻이죠. 여러 가지 어원들이 있는데 한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주는 차갑지만은 불을 머금고 있는 술이죠. 근데 우리가 마시는 술은 화학주입니다. 화학적으로 빚은 술이어서 소주의 본래 맛이 없죠. 이완근이 마시는 제주도 소주는 진짜 소주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가도 이 아오모리라는 소주가 있죠. 그 고구마로 빚은 고구마를 발효시켜서 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술을 빚은 다음에 그걸 증류한 것이죠. 아주 좋은 그 아오모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 여행 가면은 그 동네 술을 맛보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자, 그래서 탄내를 머금고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탄내를 머금고 짙은 향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까이 마실 수 있는 술은 소주는 아마 이 안동 소주 되게 40도가 있고 거기에 좀 더 희석을 해서 물을 타서 25도로 낮춘 것도 있고 그러죠. 뭐
바로 먹을 수 있는 술은 60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요즘 일품 소주니 뭐니 해서 이런 이 증류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증류 소주가. 대중적인 희석 소주가 아니고, 소주를 본래 맛을 느끼면서 맛보려면 소주를 마셔야 되죠. 증류 소주를. 이방근이 마시는 술은 맥주도 있지만 주로 이 제주도 소주죠. 이 소주와 그 마오타이, 그 라오주 같은 중국 술이죠. 이방근이 마시는 술만 쭉 리스트업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독한 증류주를 마셔야 이 추악한 냄새들을 지울 수 있겠죠. 이 화산도는 음식, 술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음식과 술. 네. 그리고 또 후각도 그렇다 그랬죠. 감각을 동원합니다.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탄내란 말 이해갔죠? 짙은 향을 바라는 소주를 오지주전자에 따라 손에 들고, 오지주전자는 질그릇처럼 만든 주전자의 모양이에요. 마음의 추악한 냄새를 지워 윗속에 흘려넣듯이 단숨에 쭉 들이켰다. 마음의 추악한 냄새를 지우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말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 취계 상상력,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펴보세요. 426페이지. 자, 볼게요. 이 취계 상상력에서 취기는 일종의 마약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술을 마시는 거죠. 근데 마약을, 난 잘 모르지만은 이 마약을 흡입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혼몽한 상태, 검열장치가 풀리는 상태에 진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것들을 드러내놓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열장치를 푸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술이. 그럼으로써 이 이방근의 내면 풍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죠. 그리고 이방근은 또 의식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추악한 마음의 냄새를 지우기 위한 방법으로 독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426페이지 일부만 읽어볼게요. 아까는 취기가 머리를 팽창, 장렬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머리를 팽창, 장렬시킨다 그랬죠. 끓어오르는 취기를 바로 깨우는 깨우는 약도 방법도 없었다. 오로지 술이 깰 때까지, 언제 깰지 내일까지라도 기다려야만 한다. 이 초조함과 공포, 절망감이 두려워서 두개골을 파괴하는 취기의 광적인 폭발력은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술을 빌어서 광인 상태가 되는 것이지. 자신의 이 모든 비루하고 저열한 모습들까지를 다 드러내는 거죠. 정말 삶의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람은 셋이 있다 그러죠. 보여준 사람은 바보거나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거나. 소설에서 이 미치광이나 이 어린아이나 바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 시점으로 보면 진실이 보이죠. 루신의 광인일기. 그죠? 우리 바보 예찬, 이런 책들이 많이 있죠. 또 어린이도 물론이고요. 어떤 광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이 은폐된 모습들을 보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실마리 삼아서 계속 상념을 이어가는 거죠. 이 취기와 상상력의 확장 또는 확충 관련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술을 마시는 학생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까? 술 먹을 때는 온갖 상상들이 펼쳐지죠. 물론 깨고 나면 필름이 끊긴 상태여서 있는 경우가 많지만은, 필름이 끊기지 않는다면은 정말 술 깨고 났을 때 부끄럽죠. 어쩔 줄 모르지. 술 꺼내야 돼 하면서 저녁 되면 또 마시지.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숙취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내가 술 먹으면 정말 성을 간다, 사람이 아니다 했다가 또 이 부활의 황홀경이 있죠. 서서히 깨어나면서 또다시 해장술을 마시고, 요즘 내가 그렇게 마시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술 음주 상태에서 추악하고 부끄럽고 정말 그 기억하기 싫은 이 짓들을 많이 저지르지. 의식 상태,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는 저지르지 않았을, 그러니까 이성의 그 제어력이 발휘되는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방근이 술을 자주 마신다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취기가 머리를 팽창, 장렬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한 사발의 술이 찰싹찰싹 부드러운 파도처럼 기분을 안쪽으로 채우고 있었다. 또 술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떤 고양된 마음을 완화하기도 하죠. 취기는 더에만 갔다. 그는 걸었다. 아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마터면 머릿속이 날아가 버릴 뻔했다. 새로운 취기의 진행과 함께 땀이 뿜어져 나왔다. 등에 베어드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온갖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술이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취기와 상상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근의 마음 풍경과 관련지어서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과음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쉽게 못하겠어요. 이게 의지나 의도와는 관련 없이 그 과음을 할 때가 있죠. 가능하면은 참 과음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쉽지가 않죠. 네, 이방근 정도의 뭐 절제력이랄까 제어력이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처 못할 얘기까지 포함해서. 자, 다음 볼까요?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파는 사람들. 이방근의 하숙집 형기림네 집으로 이사를 했죠. 근데 어느 날 두 사람, 서북으로 보이는 저쪽 이북 사투리를 쓰는 두 사람이 들어오지. 보따리를 들고 와요. 그리고 태극기와 사진을 내놓지. 이른바 애국 마케팅입니다. 태극기 마케팅.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파입니다. 에피소드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서북에게는 뭐 제대로 된 임금 같은 게 지급되지 않았잖아. 약탈을 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강매를 하거나 해서 먹고 살라라고 했던 것이지.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 서북을 조종하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파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이때부터 오랫동안 이승만과 태극기를 많이 팔고 다녔다 그러죠. 나는 여기에서 김수영의 시가 딱 떠올랐어요.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개로 하자.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이 김수영이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 포털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놈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의 사진을 떼어서 똥 닦는 데 쓰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낯설겠지만은 우리 때만 해도 그 한참 이후까지죠. 전두환 때까지도 사진이 다 걸려 있었어요. 관공서나 뭐 학교나 다 이런데. 교무실에 가면 대통령상이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는 이 70년대죠.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떡하니 박정희 사진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도덕체계, 국민교육헌장과 함께 달달달달 외웠었지. 그게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시작된 건 바로 일본의 그 천황제 교육, 천황제 시스템 하에 그 교육, 식민지 교육을 일본 제국주의 교육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김수영의 시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이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기술되고 있는 이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파는 사람들 한번 잘 정리하기 바라요. 자, 볼까요? 두 사람은 툇마루에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더니 각각의 짐을 풀어 한쪽은 종이에 싼 이승만의 확대 사진을 꺼내고 다른 한쪽은 태극기를 꺼내 가로 6, 70cm 정도의 소형을 일단 펼쳐 보인 뒤 원래대로 접어 사진과 함께 포개 보따리 옆에 두었다.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사진은 벽에 모셔두는 것이 애국민이라는 증거가 됐매. 우리가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은 거 보면 좀 유치하지. 다 이 천황제 시스템화에서 진영이라고 했어요. 일본 천황의 사진을 기억나죠? 우리 봉안전 방뇨 사건 기억나지? 그때 진영 천황의 사진을 걸어놨었다 했었죠. 그리고 천황의 사진을 모시고 절하고 그런 곳이기도 하지. 신의 대리인이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북한에서 흉내내잖아. 참 아이러니죠. 이 항일 빨치산을 이 두목으로 하는 체제가 일본 천황제를 그대로 흉내낸다는 것, 극장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낸다는 것, 이건 역사의 참담한 아이러니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진짜 사회주의라면. 가짜도 그러니까. 북한 사회주의는 가짜입니다. 이 세습제라는 것도 정말 낮은 수준의 사회주의죠. 뭐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아주 왜곡, 변질된 그 권력의 욕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죠. 나는 참담한 게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세웠다는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 배반의 길을 걸 수가 있는가. 그게 제일 참담합니다. 이건 또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만은 남한에서도 예가 아니었어요. 이승만을 국부라고 얘기했고요. 국가의 아버지라 얘기했고 박정희 때도 국부란 말을 암암리에 썼죠. 그리고 박정희의 아내 박근혜 어머니죠. 이 유경수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국모가 죽었다 해가지고 국모상이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어요. 그리고 이은상 같은 시인들이 이 유경수가 죽었을 때 국모요 국모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 얘기 아니에요. 먼 나라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그 식민지의 영향력이 짙게 들여오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유교와의 관련성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애국민이라는 증거가 됐네. 그랬습니다. 이 애국 마케팅입니다. 이 애국심은 가장 저열한 감정이라고 일갈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의 글 중에 여러분들은 뭐 사람에게 얼마나 땅이 필요한가 이 정도만 알 텐데 톨스토이는 철저한 그 아나키스트, 반전 아나키스트였습니다. 한국에는 이 어떤 책이 있냐면은 국가는 폭력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편의 톨스토이 글이 실려 있는데 이 반전 평화주의자, 아나키스트로서의 톨스토이의 이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는 글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애국심을 가장 저열하고 가장 잔인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광기를 동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기림이 우리 집에는 사진도 국기도 있소만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했잖소에 새로운 국가가 생겼으니 새로운 사진과 새로운 국가로 새롭게 국부님을 모시는 게 국민의 도리라고. 국부님을 모시는 게. 그러자 이방근이 돈을 주고 뭐 거의 주고 가라 그러면서 사죠.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많은 공부를 했던 얘기겠죠. 당시 자료들을 많이 봤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자료도 봤겠지만 실제 어, 김석범 선생이 경험한 것이기도 하겠죠. 1925년생이니까 48년이면 23, 뭐 다 알고 있죠. 일본에 있지만은 제주도 소식, 조선 소식을 훤히 깨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는. 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또 있나? 있을걸? 배신하면 살려두지 않을까요? 계속 이것도 볼레로의 한 그 선율처럼 반복 변주되죠. 유달현에 대한 그 의심, 의혹에서 24장에서 펼쳐지는 유달현 처형까지 25장인가 24장, 24장이죠. 배신하면 살려주지 않을 거야. 이방근이 유달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강의 때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신이란 무엇인가? 이방근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누가 무엇을 배신하고 누가 그것을 배신이라 말하며 그리고 살인의 선고까지 했다는 것인가? 배신이란 실제로 배신했다고 해도 그것은 누가 하는 말인가? 나 이방근은 무슨 관계가 있나? 난 조직원도 아니고 심판자에 있는 것도 아니지. 스스로 자기가 배신자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회의가 잇따라 오는 거죠. 마치 자신이 어떤 이념의 대리인인 것처럼, 어떤 정파나 조직의 대리인인 것처럼 배신자라고 명명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이방근은 끊임없이 하는 거지. 이상하다. 생각해보면 기기묘묘한 일이다. 나는 누구의 대역을, 누구의 대신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누구의 대역을, 게다가 사형 집행인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인가. 뒤에 나올 얘기들을 미리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누구의 대역을 맡는가. 내가 과연 심판관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방근을 많이 괴롭히죠. 또 이방근의 분신이기도 하잖아. 유달현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누군가에게 명령이라도 받았단 말인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살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뭔데? 이런 뜻이지. 이방근 내가 뭔데? 저 사람을 배신자라 규정하고 처단할 자격을 갖느냐는 것이죠. 누구냐? 내가 놈을 죽인다? 어디에 죽일 근거가 있는가? 설령 그가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굳이 참견하여 그를 죽일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끊임없는 자기 성찰적인 자세, 이게 중요하죠. 추악한 마음, 비루한 마음을 다 드러내면서도 그걸 끊임없이 성찰의 회로에 놓고 돌리는 거지. 이방근 정말 문제적인 캐릭터입니다. 정말 문제적인. 한국문학사, 이 김석범의 작품이 한국문학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언어중심주의적 어떤 그 국민 국가의 프레임에 갇힌 문학을 사유하는 사람들은 이런 작품 읽으면 안 됩니다. 한국 문학도 세계 문학의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 되죠. 보편성의 관점에서. 물론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김석범의 작품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낳은 운명적인 작품이에요. 분단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자신을 지배했던 식민지로 이 조선을 지배했던 그 제국에 가서 남아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그 작가의 참담한 심경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모도 아닌 이 일본어로 말이야. 제국의 언어로. 그 작가 김석범의 그 참담한 이 내면 풍경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뭐 한국 문학이니 아니 정의를 내리니 많이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그 부차적인
얘기들이죠. 자, 아무튼 이 이방근의 성찰 주목하기 바랍니다. 얘기는 뒤에서 다음 강의 때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누가 이 배신자 유다연을 처단할 권리를 나에게 줬단 말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인민재판 형식의 그 과정을 거쳐서, 신문 과정을 거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다연이 죽죠. 그러자 이방근은 참담한 심경에 처합니다. 인민재판이라 하면은 빨갱이와 반동분자가 거의 동격이듯이 북쪽에서 인민재판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죠? 서북들의 짓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에 도달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이방근의 꿈. 이 문장은 우리 화상 강의할 때 발표자가 얘기했던 것 같다. 그죠? 검은 인간. 이 꿈의 역할, 꿈의 의미론 언젠가 얘기했었죠. 꿈이 중요한 서사적 역할을 한다 그랬죠. 복선 역할도 하고 어떤 예지몽적 성격을 갖기도 하고요. 특히 이방근의 꿈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방근의 꿈만 보아도 이 화산도의 중요한 그 국면들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방 꿈만 한번 쭉 모아보세요. 누군가 할 수 있을까? 혹시 따로 정리한 사람이 있나요? 이방근의 꿈만? 그러면은 이 멋진 에세이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방근의 꿈. 이 꿈과 어떤 환상을 함께 놓으면 더 구체적으로 이방근의 그 내면 심리들을 읽을 수가 있겠죠. 작가 김석범은 이 정신분석에 대해서 관심 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얘기한 거 보면은 아까 취기의 상상력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흥미롭죠. 이 억압된 이 무의식들을 또는 의식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음주, 취기, 이런 그 상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상상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자, 꿈. 아무튼 이건수의 집에서 꿈 보겠습니다. 선잠, 설풋든 잠이죠. 잠깐 잠들었는데 이런 꿈을 꿉니다. 캄캄했다. 지하세계처럼 어둡고 차갑다. 이방근은 어딘가 병든 몸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느낌이었다. 주위에 향내가 번지고 있었다. 그때 어둠 저편에서 눈에 보일 리 없는 검은 인간이 다가오는 느낌이 확연했다. 갑자기 주위가 밝아지고 양초의 불꽃이 좌우로 타오르는 가운데 검고 큰 인간의 그림자가 천천히 큰 걸음으로 다가왔다. 어둠 속 공간의 이방근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공포로 목 언저리를 세게 조이는 것 같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병든 몸, 이방근의 모습이지만은 제주를 환유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환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은 인간은 사자일 테고요. 죽음을 예고하는 메타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불길한 예감이 가득한 꿈이죠. 짧지만. 그리고 이 꿈은 그 나영호 문난설과 함께 갔던 지하바하고도 또 연결이 되죠. 자, 이방근의 꿈 검은 인간 얘기는 발표 토론에서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죠. 자, 그 다음 문난설의 정체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여기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저 뒤에도 언급이 됩니다. 자, 이 문난설과 이방근의 사랑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건 다음 시간에 25장 강의할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 예감에 따른 그 불안, 공포와 이 문난설의 몸을 탐하는 그 이방근의 모습, 포개지죠.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죠. 문난설 정책은 30세 결혼 후 반년 만에 결별했다고 그러죠. 뒤에 구체적으로 밝혀지죠. 예, 남편이 은혜원이었는데 아주 찌질하기가 그지없었던 모양이죠. 유창한 일본어 명문 학교를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기술되어 있습니다. 친일파의 딸이었죠. 그리고 이 양아버지인 서운제가 자신의 아버지 문준원이든가 자기는 아버지와 친구였죠. 육촌 오빠가 서천 간부구이자 고용산의 사무국장의 친구고, 이 아버지가 문난설의 이름으로 이 서천 간부 숙소로 쓰이는 집을 저택을 사줬다고 합니다. 뒤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에서 봤듯이 이방근이 문난설 처음 본 게 이 서천 간부 숙소에서였지. 거기에 문난설이 있었던 것은 뭐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죠. 근데 또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될 겁니다. 한 문장 볼까요? 그리고 북조선의 평안남도 식산부장을 하고 있던 아버지는 해방 후 적극 친일분자로 토지, 가옥 등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친일 민족 반역자라는 딱지 위에 다시 계급의 적으로서 처단된 것 같았다. 나영호도 모르는 일이었다. 형제는 남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평안북도 신의주로 이주당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그 소식은 몰라요. 만일 살아남았다고 해도 중국과의 국경인 압록강 연안이라서 거기에서 서울까지는 도저히 도망쳐오지 못할 거예요. 라며 그녀는 이를 보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과거를 덮는 그늘진 웃음이었다. 이 문난설의 과거와 이 이방근의 과거가 만납니다. 문난설과 이방근의 만남 또는 그 정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지 다음 강의를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문난설 정책 이제 밝혀졌죠? 뒤에 25장인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됩니다. 문난설에 대해서는. 자, 이 부분도 주목해야 돼요. 우리 하동명의 정치적 발언. 이 부분도 우리 그 발표자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하동명이 대단히 비판적이죠. 예, 북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남에서는 빨갱이, 북에서는 반동분자. 이 참담한 상황. 이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지식인들이. 수많은 지식인들이 배반을 맛봐야 했죠. 그리고 우리 그 김성달 일행 그리고 도당위원장이 돌아올 것이라고 한라산의 게릴라들은 소망하고 있었죠. 북으로부터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도, 그러니까 한반도 본토에서도 지리산이나 덕유산이나 곳곳에 있었던 가야산 이런 데서 싸우고 있던 빨치산들도 북에서 지원이 올 것이라고 믿었었어요. 남로당 조직원들이. 근데 철저하게 배신당하죠.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로당 주요 이 멤버들, 이현상을 비롯한 멤버들, 박헌영 이런 사람들을 미제 스파이라 해가지고 처형하죠. 이 북의 악랄한 이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북의 배신 때문에 남한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을 등에업은 남한 세력에 의해서. 이 남한은 빨갱이론으로 또 친일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죠. 이 한반도의 비극입니다. 이게 한반도의 비극. 뭐 어떤 과격한 사람들은 북을 적극적으로 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뭐 차단하고 식민지 시대 진보적인 운동했던 사람들을 다 끌어안았다 그러는데 일부입니다. 일부. 식민지 시대 때 진보적인 운동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 처단했어요. 숙청하고. 이 권력투쟁이 가혹했죠. 북한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이. 토지개혁을 했다는 토지개혁도 대단히 무모하고 너무 급진적이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하동명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도 하죠. 이선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선희, 월북한 작가인데 이 작가도 해방공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북한의 무모한 개혁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동명의 정치적 발현 일부 보겠습니다. 이적, 적을 이롭게 한다는 얘기죠. 이적, 반동분자 사냥이 당리당략으로 이루어져 당의 이익과 당의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어제까지 소작인과 어스미 인민위원회와 농촌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지주들을 인민재판에 붙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고 했다. 흔히 썼습니다. 남에서는 빨갱이, 북에서는 반동분자. 이 낙인이 찍히면 끝장입니다. 뭔가의 계기로 반동분자가 되면 북에서 얘기겠죠. 그 인간의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모두가 당원입니다. 당중앙. 이방근의 머릿속 공간에서 메아리치는 울림. 아니 황동성의 마루를 밟는 굿소리와 함께 울렸던 목소리였다. 당중앙. 이런 얘기들은 1960년 11월에 발표한 최인훈의 광장을 통해서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광장이 중요한 작품이죠.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문학사와 관련해서 보자면은 예술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주 혹독했고요. 50년대 모든 정치 선전물로 전락하지 문학 작품들이. 그러니까 문학다운 문학들이 생산될 리가 없죠. 다 선동으로 획일화됩니다. 물론 거기에 간신히 서정시가 있기도 하고 그 북한 체제를 우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소설도 간간히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북한 문학은 너무나 획일적입니다. 참 훌륭한 작가나 시인들이 많이 북으로 넘어갔죠. 예술가들이 새로운 그 세상에 대한 꿈을 안고 월북을 했습니다. 좀 북한에 남았었죠. 그러나 처절하게 절망하고 말지. 그 환멸이 얼마나 깊었겠는가. 이 북한 체제는 그 예술가들, 그 문화인들의 꿈을 철저하게 짓밟고 배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백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석이 5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어떻게든지 이 글을 쓰면서 또 번역하면서 문학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백석은 정말 뭐랄까요, 철저한 개인주의자거든. 뭔가 이렇게 당 중앙 당 조직을 위해서 자기 문학을 바친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집견의 형제들 이런 북에서 쓴 작품들이 많이 있죠. 시들 동시 형식으로. 그런 걸 좀 쓰다가 도저히 안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당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자강도 쪽으로 추방당해서 양치기 목동 생활을 하다가 95년까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죠. 이 백석의 삶이 그대로 이 북한 체제가 얼마나 이 문화인들, 예술인들에 대해서 가혹했는지 잘 보여주죠. 잠깐. 백성 얘기 나와서 백석 얘기 나와서 말인데 북한에 가서 집중한 게 바로 번역입니다. 번역. 물론 40년대 번역을 꽤 했어요. 백석은 정말 탁월한 번역가였습니다. 이 테스. 백석이 영어를 전공했죠. 영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걸 유려한 한국어로 번역을 했죠. 이 토마스 하디의 테스라는 그 책이 있어요. 보여줄까? 찾아보면 나와요. 그리고 숄로프의 고요한 돈이라는 러시아어도 러시아어 작품 대작을 번역한 것도 백석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들을 번역했죠. 러시아와 중국어로 된 시들을. 백석 번역시를 처음으로 소개한 게 바로 나예요. 나. 몰랐지? 이 책이네, 이 책. 백석 번역시 선집.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힌 시들이 많아요. 푸슈킨, 레르몬토프,
이사콥스키,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 시인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이 티오노프 등등 중요한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의 한용운 같은 사람이에요. 터키의 민족 시인이죠. 그 시인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오랫동안 이 망명 생활을 했는데, 물론 터키의 감옥에도 많이 있었죠. 독립운동가인데. 이 나짐 히크메트의 시가 러시아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러시아어로 번역된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 써줄까? 꼭 읽어보세요. 이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짐 히크메트의 그 시를 번역한 게 있는데 하나 읽어줄까? 책 빼온 김에. 우수라는 시에 우수라는 시. 우수. 이 우수는 체홉의 소설도 있는데, 그죠? 자식을 잃은 마부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어주지. 눈이 펄펄 내리는다. 그래서 자기가 끈 말에게 그 슬픔을 얘기한다는 짤막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나짐 히크메트의 우수 보세요. 우수. 바다로 내 돌아가고 싶어라. 거울 같은 푸른 물에 내 몸 비치어지라. 바다로 내 돌아가고 싶어라. 배들은 떠나가라. 은빛 물결 아득한 먼 곳으로. 배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돛들은 바람에 붕그러. 시름도 슬픔도 모르는 바람에 붕그러. 모르리라. 나도 한때 배에 오를지. 사람이란 죽는 운명. 허허 바다 굽이치는 물결 속에 햇빛처럼 내 꺼지고 싶어라. 돌아가고 싶어라. 내 바다로. 바다로 내 돌아가고 싶어라. 이런 시입니다. 기가 막히죠. 나짐 히크메트의 우수. 앙코르 안 하나? 앙콜 하면 내가 한 편 더 읽어줄 텐데. 그 유명한 시가 있어요. 뭐더라 그게? 이 우수와 더불어서 내가 좋아하는 시인데, 잠깐만 찾아올게요. 시를. 찾았어요.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영어에서 번역한 건데, 대략 간보겠습니다. 이건 백석의 번역이 아니에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이 백석 번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네. 왜 안 보이지? 어딘가 있을 겁니다. 백석의 진정한 여행이란 시도 우수와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런 시인을, 백석을 이 북한 체제는 품지 못했던 것이지. 얼마나 앙상한 체제입니까? 얼마나 척박한 체제였겠어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환상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들의 해방 직후 또는 분단 이후, 전쟁 전에 분단 이후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처절하게 배반해버립니다. 백석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작가 김현수 있죠. 김현수가 쓴 소설도 있어요. 김현수가 이상에 관한 재밌는 소설도 있죠. 굿바이 이상이라고. 근데 그 이번에 최근에 나온 김현수의 소설이 있습니다. 김현수 일곱 회의 마지막 밤인가? 갑자기 잊어먹었다. 일곱 회의 마지막 밤, 마지막 날인가?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백석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런 전체주의 체제 안에서 백석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소설가의 상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재밌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도 또 예술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균열을 내고 창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술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남에서는 빨갱이, 북에서는 반동분자로 낙인 찍힌 순간 그 사람은 지워져 버리죠. 이 얼마나 잔인한 세월이었겠는가. 어떻게 선악으로 딱 나뉘고 한쪽 편을 들란 말이에요. 숨가쁜 세월이었겠죠. 자,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이태수의 곤혹. 이건 그 유언의 그 파담 전략과 관련돼 있죠. 이 이방근과 유언이 공모해서 최용학에게 흘리죠. 이유원이 흘리죠. 나 사실은 종로 경찰서에서 10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삐라를 뿌리다가 체포된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국회의원을 꿈꾸는 최상화의 아들 최용학은 펄쩍 뛰죠. 근데 또 철저하게 뭐랄까 이유원을 여성으로 소유하고자 했던 최용학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데 최용학의 집안에서는 이유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빨갱인데 집안 말아먹을 짓이죠. 당연히 이태수도 곤혹스러웠겠지. 그러니까 이태수가 이유원의 유학을 용인한 것, 허락한 것은 이 문제와 심각한 관련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었겠죠. 당연합니다. 딸이 계속 남아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지. 일본으로 탈출하게 한 거죠. 자신도 이 곤경을 넘어서는 길이기도 하고 이의원을 일본으로 보내놓는 게 말이죠. 이의원의 파담 전략과 관련이 있고요. 12일 동안 유치됐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빨갱이가 낙인 찍히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정말 잔인합니다. 그런 이태수가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자기 딸이 그러니. 이씨 집안 딸이 빨갱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불명예이며 강도 살인범이라고 나온 것처럼 강도 살인범보다 더 무시무시한 뭐랄까 낙인이었어요.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점에서는 최씨 집안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었다. 살인범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중대한 죄악이 반국가범죄, 즉 빨갱이, 공산주의가 되는 그런 반공, 멸공이 국의 나라. 번역이 좀 이상하죠? 심표를 마구 찍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일본어에는 심표가 아주 자주 찍히는데 한국어 문장을 풀어야 되죠. 살인범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중대한 죄악이 되는 반국가 범죄, 즉 빨갱이나 공산주의가 되는 그보다 중대한 죄악이 바로 반국가 범죄, 빨갱이나 공산주의인 그런 반공 입국, 멸공 입국의 나라죠. 반공과 멸공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뜻이죠. 반공 입국, 멸공 입국의 나라도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이었다. 좀 잘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독자들 이 정도의 수고는
치러야겠지. 딸이 빨갱이이고 게다가 극히 최근의 전력인 종로경찰서에 유치되었던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다고 해서 흠집으로 취급당하고 트집 잡힌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아버지 이태수에게는 항변의 여지가 없었다. 그 잘난 이태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딸 빨갱이지 하는 순간에. 그는 공포마저 느끼고 있었고 곤혹스러워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이방근의 기획 아래 파담이 진행되고, 그리고 파담 과정이 진행되고, 이원의 유학 보내기 운동이 마무리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죠. 이태순이 곤혹에서 공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원의 유학을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포석을 두고 있는 거죠, 작가는. 됐죠? 이 빨갱이의 이력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이건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위에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언제 얼핏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당시 해방 직후를 살았던 똘똘한 사람들, 지식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회색인 수밖에 없었어요. 좌우 경계에서 고민했던 거죠. 특히 사회주의에 깊이 경도돼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교양이자 상식이었으니까, 해방과 관련돼 있었으니까. 근데 사회주의가 현실화하면서 이 지식인들의 기대를 배반했던 것이지. 거기서부터 우리의 비극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게 또 전쟁으로 비화했던 것이지. 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다 왔네요. 이태수의 곤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끝까지 댓글 잘 달고요. 또 특히 작품 읽는 거 게을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승선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있는 힘 다 짜내서 막판 스퍼트 올리기 바랍니다. 화이팅!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